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이렇게 대구 영안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창조주 되심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함께 나누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강의들을 통해서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고 또 깨닫고 뵙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이 시간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포항에서 왔습니다. 포항 한동대학교에서 벌써 22년째 그 일을 하고 있네요. 제가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보통 우리가 지정의라고 우리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는데 지적인 부분 또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지정의인데 사실은 우리 신앙도 지정의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균형 있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우리가 다 원하죠. 그런데 저 자신도 이렇게 보고 또 이제 우리 교회의 모습도 이렇게 보면 종종 정의, 감정과 의지는 잘 드려지는 것 같은데 이 지적인 부분, 그렇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데 좀 제가 게으르고 또 말씀이 주는 의미, 또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거하고 관련된 우리의 세계관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나의 존재의 문제, 이런 어떤 궁극적인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는데 조금 게으르다. 제 자신도 그렇고 그런 모습을 우리 교회 안에서 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의 감정을 다하여서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쏟아내고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하죠. 그리고 의지적으로 많은 청년들이 선교지를 향해서 삶을 들여서 결단하고 단기 선교를 나가고 또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헌금하고 이런 의지, 결단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볼 때 이 지성적인 부분이 잘 갖춰지고 있느냐, 균형을 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는 조금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하고 나눌 말씀은 그 균형을 좀 잡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원에 대한 문제, 우리가 어디서 온 것인지,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또 이제 우리 창조론, 창조신앙과 또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창조신앙도 함께 점검을 해보면서 또 우리가 또 과학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학을 우리가 사용하고 그걸 도구로 해서 청지기적인 삶, 그러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데 과학을 사용해야 되는데 과학주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과학에 휘둘려가지고 말이죠. 과학이 뭐라고 하면은 막 주눅들고 오히려 과학에 휩쓸려 다니는 그런 우리 모습이 또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무지한 탓이다. 그렇게 스스로 진단을 하면서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신앙은 또 어떤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스스로 우리 각자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지금 이 슬라이드를 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좀 영어로 된 내용도 많고 학교에서 대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슬라이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좀 어르신들은 보시기가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방금 찬양한 청년들을 보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슬라이드 보시다가 이해 안 가시는 분은 그냥 넘어가시고 제가 가능한 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데 과학은 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관찰이 가능해야 과학이라고 하고요. 또 재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오늘의 주제가 창조, 진화, 뭐 이런 기원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창조, 많은 분들이 지금 창조 신앙을 갖고 창조를 믿고 계실 텐데 그 창조론이라고 하는 그 이론은 과학일까 아닐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과학이 갖는 특징, 다시 말하면 관찰이 가능한가, 재현 가능한가, 거기에 빗대서 그걸 창조론을 한번 평가를 해본다면 창조는 관찰이 되나요? 관찰이 안 되잖아요. 창조되는 거 뭐 뿅 무슨 마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관찰되지 않습니다. 또 창조는 재현이 될까요? 재현이 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찰도 안 되고 재현도 안 되기 때문에 창조라는 것은 일단은 과학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화론은 어떤가? 진화는 관찰이 되는가? 여기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조금 멈칫할 것 같아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과학이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학교에서는 진화가 관찰된다고 배운 것 같기도 하고, 예,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잘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교과서에 나온 그 진화가 관찰된다라고 하는 설명들은 주로 소진화를 말하는 겁니다. 소진화는 뭐냐면은 진화 중에 작은 거, 영어로 마이크로 에볼루션인데 그것은 같은 생물종 안에서요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황인이 있고 백인, 흑인, 피부색도 다르고 골격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다 같은 사람입니다. 호모사피엔스죠. 그 호모사피엔스라는 같은 종 안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런 거를 소진화라고 불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진화입니다. 진화론에서 설명할 때 소진화와 같은 작은 변화들이 막 쌓이다 보면은 생물종의 경계를 넘어서서 다른 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도 앞으로 진화가 많이 되면은 사람이 아닌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진화가 많이 된 다른 종으로 갈 수 있다라고 진화론에서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찰되는 것은 뭐냐면 소진화는 관찰이 됩니다. 우리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피부색도 다르고 개도 뭐 치와와도 있고 불독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다 개거든요. 카니스라는 속에 속하는 같은 종이고요. 그래서 그런 소진화는 관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그건 창조론에서도 소진화는 관찰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창조론에서는 소진화라고 안 부르죠. 진화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변이 또는 다양성 뭐 이렇게 부르지 소진화라는 말을 안 부르는데 진화론에서는 소진화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소진화가 쌓이면 대진화로 간다라고 하는 그 설명, 그것이 관찰된 적이 있느냐. 초파리를 가지고 막 돌연변이를 일으켜 봤거든요. 그 역사가 100년이 넘습니다. 초파리 돌연변이 실험이. 그런데 어떤 초파리도 다른 종의 파리로 바뀐 것을 보고 해본 적이 없어요. 숫하게 많이 나온 거는 뭐 병신 초파리들만 수없이 나왔죠. 막 방사선 쬐고 하니까 뭐 날개 빠지고 뭐 이 더듬이 개수가 바뀌고 뭐 이런 그 비정상적인 그 초파리들은 생겼습니다만은 종이 바뀌는 것은 인공 돌연변이 실험을 해도 관찰된 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관찰이 대진화, 다시 말하면 종이 바뀌는 그 진화론의 핵심, 그것은 관찰된 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재현이 가능한가? 관찰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재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진화도 결국은 관찰도 되지 않고 재현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진화는 과학이다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만약에 논쟁이 붙었다고 해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소진화, 대진화를 구분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그 논쟁에서 답할 말이 없습니다.
소진화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을 할 수 있는 좀 공부가 필요하겠죠. 그런 공부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창조도 과학이 아니잖아요. 진화도 관찰도 되지 않고 재현도 되지 않으니까 과학이 아닙니다. 그러면 창조도 진화도 다 과학이 아닌데 그럼 왜 과학이라고 부르느냐? 창조과학. 창조론이나 진화론에서 사용하는 그 단어라든지 어떤 실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다 과학적인 것들을 쓰거든요. 과학에서 사용하는 걸 그대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아니라고 완전히 넌 과학 아니야 이렇게 제껴놓기에는 이상한 거예요 또. 그래서 창조론이나 진화론 같은 것은 별도의 과학으로 떼놓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 것을 기원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과학자들이 무슨 논문 발표해서 뉴스에 나오고 이런 것들은 실험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험과학. 실험을 해서 어떤 사실을 증명해내는 거죠. 근데 창조나 진화는요, 실험을 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증거만 제시하는 겁니다. 그 증거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우리의 믿음이 또 그거를 결정하게 돼요. 진화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할 때, 그 증거 타당하다라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무신론자가 되는 거고요. 아니다. 그거는 무신론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관점이지, 그거는 과학적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거부하고 나는 창조신앙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창조론에서 제시한 어떤 증거들을 제시한다면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유신론자, 창조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 사람의 실험과학자거든요. 저도 생물을 연구해서 저는 대사질환 쪽에 연구를 합니다만은 이 마우스를 가지고 뭔가 실험을 해서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과학자 중에 제가 보기엔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정말 순수한 진화론만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화 생물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장할 때 그 주장이 어떤 과학적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그분들의 어떤 무신론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존재는 스스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창조주가 없는 거니까요. 스스로 발생해야 되고, 그러려면 많은 변화들이 자기 스스로 일어나야 되고,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죠. 그래서 아주 오랜 역사, 이런 것들이 진화론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우연히, 목적이 없이 우연히 일어나는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다 생긴 겁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바로 저가 됐고, 저도 우연히 이렇게 대를 이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왔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그냥 물질입니다. 우리는 물질 덩어리가 되는 거죠. 아무런 목적도 없는 거죠.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은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이기적 주장. 이건 굉장히 유명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 입시하려면 그 리차드 도킨스 책 한 권 정도 읽어봐야 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완전 무신론이죠. 하나님이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이끄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무신론적인 입장이 바로 진화론적인 입장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말하는 창조론, 진화론 이런 것은 기원과학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말하는 실험과학이 아니라 이 유신론, 무신론과 같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세계관이 그 결정을 해주는 그런 이 기원의 문제, 존재의 문제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 과학 중에서도 그런 아주 어떤 증명하지 못하는 증거만 제시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런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서론만 먼저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에서는 좀 어르신들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주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청년들은 자면 안 돼, 지금. 지금 질문들은 뭐냐면은 창조론자가 진화론을 향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 진화론이 진화론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모든 생물종들은 스스로 자연 발생했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힘은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아무런 여지가 없는 거예요. 무신론적인 그런 진화론을 주장했는데, 그 진화론적 주장에 대해서 이제 거의 150년 이상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생물학 안에서도 분자생물학 같은 아주 발달된 생물학이 기술들이 개발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첨단 생물학에 의해서 막 생물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다윈이 주장했던 그 주장과 좀 안 맞아. 스스로 발생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 논리적으로 안 맞는 그런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진화론 안에서 여러 가지 다윈의 진화론, 그걸 영어로 말하면 다위니즘이라고 하는데, 다윈주의 진화론, 다윈주의 진화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논문들이 굉장히 심심찮게 발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무조건 뭐 다 그 진화론에서 말하는 뭐 서울신문 같은 게 이제 진화론에서 굉장히 열심히 보도를 하거든요. 거기 열심인 기자분이 계신지 그런 기사를 보면서 정말 진화가 이제 뭐 실험적으로 증명이 됐구나,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넘어가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한번 좀 보겠는데요. 먼저 이제 영어로 나와서 미안합니다. 맨 첫 질문, 모든 생물은 단일 조상으로부터 왔다. 어떤 그 단세포, 어떤 생물체로부터 점점 복잡해 가면서 우리 인간까지 모든 생물체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주장이 다윈의 진화론인데, 그거에 대해서 여기 저기 잘 보시면은 맨 앞에 포드 둘리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분은 이제 카나다의 델하우지 대학의 그 고생물학자면서 계통 분류학자예요. 근데 분자생물학적인 그 기술을 이용해서 생물체를 분류하는 분입니다. 근데 저분이 70대 가까이 됐는데 아주 베테랑이시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또 진화론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다윈주의 진화론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거든요. 저 슬라이드에서 맨 밑에 있는 노란색 저걸 해석을 해보면은 Biology must rethink Darwin's single tree라고 돼 있잖아요. 생물학은 다윈의 단일 계통수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그냥 보통 진화론자도 아니고 진화론 진영을 이끄는 리더분이시거든요. 그런 분이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1999년에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요. 그 논문에서 맨 처음 그림이 저 그림이거든요. 저거는 뭐냐면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발표한 그림입니다. 저 나뭇가지 모양에서 맨 밑에 뿌리가 하나죠. 그러니까 모든 생물체는 단일 조상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주장을 저 그림을 보여주면서 다윈이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 둘리틀 박사가 자기가 또 한 가지 그림을 또 두 번째 보여주는데, 저건 뭐냐면은 지금 대학 생물학 책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생물학 책에는 다윈의 계통수, 저걸 이제 생명나무라고 하는데요. 생명나무가 저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다윈은 막 이렇게 산만하게 그려놨는데 이 세 그룹으로 나눠요. 모든 생물체를. 그래서 박테리아, 고박테리아 또는 진핵생물체, 이렇게 3도메인으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전히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림은 보면 어떻습니까? 뿌리가 어디? 하나죠. 단일 조상에서 나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둘리틀 박사님이 20년, 30년 동안 계속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은 저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론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바로 둘리틀 박사님의 그 사이언스지 논문의 결론이거든요. 저 밑에 뿌리를 보면 저거는 그냥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니라 가시덤불처럼 막 얼기설기 설켜 있는 그런 그림이 올바른 생명나무다. 물론 저분도 창조론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진화론자시기 때문에 모든 생물체는 스스로 나왔다고 하는데, 다윈이 주장한 그 단일 조상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여튼 이분이 주장하는 20년이 넘었어요. 계속적으로 저 주장해서 요즘 저 그림이 교과서에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저걸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다윈이 단일 계통수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과서에 실리기 부담스러운 그림인데 이제 시간도 많이 흐르고 하다 보니까 저 그림이 이제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 저건 진화론 입장에서는 굉장한 그 도전입니다. 지금 굉장히 뿌리부터 다시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철석같이 학교에서 다윈이 말한 단일 조상 개념으로 진화론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정작 진화론 지금 현직에서 진화론을 연구하는 베테랑 그 진화론 학자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이런 현실들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좀 더 최근 논문으로 보면 이건 2013년에 네이처에 발표된 논문인데 미국의 밴더빌트 대학이라고 있어요. 그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아주 좋은 대학 있잖아요. 그 대학의 생물학 그룹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그림을 훨씬 더 뛰어넘는 가시덤불이 되고 있는 다윈의 진화계통나무,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은 방대한 데이터들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다. 생명계통나무는 모순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번역해 놓은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두리틀 박사님이 주장한 것에 그거를 더 뛰어넘어서 이제 점점 분자생물학에 의한 결론에 그 첨단 생물학에 의한 연구 결과들은 자꾸만 다윈이 주장한 단일 조상의 진화론이 이젠 거의 잘못된 것으로 못 받고 있는, 그래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게 2013년 논문이니까 이제 앞으로 또 어떤 논문들이 나올지 계속 우리가 추적을 해가 봐야 되겠죠. 지금 너무 섣불리 다윈의 진화론은 잘못됐다, 교과서에 빼야 된다, 이런 결론은 내지 않을 것입니다. 좀 기다려야 되겠죠. 이런 논문들이 자꾸 이제 쌓이다 보면은 교과서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때도 올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철석까지 믿고 있던 다윈의 진화계통나무가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혹시 생명과학 전공하신 분이 있으면은 조금 충격에 쌓여서 좀 쓰러질 만한 이야기인데, 여러분은 전공이 아니시니까 한 분도 지금 안 쓰러지셨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저거는 하여튼. 그 다음에 또 한 예를, 공룡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공룡은 좀 쉬우니까요. 공룡에 대해서, 우리가 공룡을 지금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룡을 진화론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2억 3천만 년 전쯤에 등장해요. 그게 이제 고생대 말기, 이제 중생대 들어오면서 공룡의 시대가 시작되니까요. 그러다가 중생대를 쭉 살고, 이 6천만 년 내지는 7천만 년, 이때쯤 6천만 년 전쯤에 공룡이 멸종당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공룡은 지금은 우리와는 같이 살지 않고 있는 그런 동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일 최근의 공룡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된 겁니까? 역사가 7천만 년 된 거죠. 그때 멸종됐다면. 그런데 저기 여자분 한 분 보이시죠? 저분이 누구냐면 메리 슈바이처라는 분입니다. 슈바이처, 그 의사분하고 같은 집안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이 슈바이처. 이 메리 슈바이처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고생물학자예요. 화석학자죠. 이분이 이제 공룡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뭐 때문에 유명해졌냐면은, 그래서 저 사진도 찍으셨습니다만은, 티라노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 아시죠? 우리 주라기 공원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막 사람들 잡아먹으려고 막 이러면서 막 쫓아오는 그 육식 공룡. 그 공룡의 화석을 분석을 해보니까 너무 놀랍게도 그 공룡 화석에서 연질 조직, 다시 말하면 단백질이라든지 혈관 구조라든지 세포 구조라든지 이런 우리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썩어서 없어져야 될 그런 것들이 최소한 7천만 년이나 된 화석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걸 또 사이언스지에 보고를 했어요. 이 논문이 바로 2005년에 저 슈바이처 박사가 발표한 논문입니다. 저기 그 논문 제목을 보시면은 맨 위에 소프트 티슈라는 말이 있잖아요.
연질 조직으로 된 베셀, 이 혈관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셀룰라 프리저베이션이라는 것은 세포 구조가 보존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단백질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물 빼고는 제일 많은데 단백질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유기물이기 때문에 분해되고 없어져야 됩니다. 7천만 년 된 화석에 단백질이 남아있다는 것은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 슈바이처 박사가 그것을 보고를 그렇게 한 거예요. 응? 그러면서 뭐 저기 NBC니 뭐 여기 미국의 NBC요. 그런 뭐 언론사라든지 하여튼 저 논문 사이언스지 논문이 발표되고 나서 너무너무 유명해졌어요, 이분이. 막 인터뷰가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저기 그 전자현미경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화석 안에 있는 결합 조직들, 그 콜라겐 성분, 콜라겐 단백질이 주로 추출이 됐습니다만은 그거를 다 사진 찍어가지고 발표를 했거든요. 한마디로 공룡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다 이제 그 멘붕에 빠질 만한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7천만 년 됐다라고 하는 공룡의 화석에서 저런 연질 조직이 나올 수 있느냐. 근데 이분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2005년에 그렇게 발표해서 세상을 막 뒤집어 놓더니 2009년에 또 발표한 거예요. 저거는 이제 또 다른 화석에서 비슷한 연구 결과, 콜라겐을 발표하고 또 그걸 사진, 전자현미경 사진을 찍어서 또 발표, 또 사이언스지에 4년 만에 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하도 그렇게 열심히 발표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뉴스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2005년, 2009년 다음에 논문, 비슷한 논문들을 계속 화석들을 이분도 너무 놀랐기 때문에 화석들을 막 뒤지는 겁니다. 뒤져보니까 비슷한 결과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2013년에는 우리 MBC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세상이 막 시끄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공룡 DNA가 나오는 건 뭐 당연하고 공룡 뼈에서 생체 조직이 발견됐다. 저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저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그때 MBC 뉴스를 제가 VOD로 이렇게 구입해서 이렇게 그 스냅샷이라고 하나? 그걸 찍은 것인데 거기 보니까 인터뷰도 나와요. 저 여자분이 바로 그 슈바이처 박사님인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충격이었죠. 매우 놀랐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저분이 한 인터뷰의 전부예요. 그 단백질이 왜 거기 있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분도. 그냥 이분도 당연히 충격이었죠. 매우 놀랐어요. 이분도 진화론자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또 공룡이 뭐 기껏해야 뭐 5,000년, 6,000년 전에 살고 있었다. 이런 결론을 너무 쉽게 내기에는 지금 좀 이릅니다. 이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2억 3천만 년 전에 발생해서 진화돼서 7천만 년 전에 지구상에서 멸종돼서 없어졌다라고 하는 공룡의 역사는 분명히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것만은 지금 분명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청년들이 계속 추적해 가야 될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어떤 진화는 과학적인 사실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 앞에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분석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비슷한 이 슈바이처 박사만 그런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2015년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박물관에 보관된 그 화석으로부터 저런 전자현미경 사진이 또 나왔잖아요. 저기 중간에 보시면은 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그 적혈구 모양이 그대로 사진이 찍힌 게 나옵니다. 적혈구는 그냥 단백질 덩어리거든요. 그 세포막 안에 헤모글로빈만 꽉 차 있는 그런 세포 구조가 지금도 생생하게 지금 사진이 찍힐 정도로 이거는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 오브 런던 영국 학자들이 발표한 것입니다. 2015년, 바로 재작년에 발표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자현미경 기술이라든지 또 이제 그 화석에 정확하게 정밀하게 그걸 관찰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니까 드디어 공룡 화석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전에는 그런 기술이 없어서 저런 걸 추출도 못했었지만은 기술이 개발되고 과학이 첨단 과학 기술들이 나오다 보니까 진실들이 밝혀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공룡은 7천만 년 전에 죽어 없어진 그런 동물로 믿어왔지만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점점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또 이것도 충격적인 그런 결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좀 복잡한 얘기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네이처예요. 2012년 지금 3년 전이죠. 벌써 5년 됐군요. 5년 전쯤에 그 엔코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 요거 조금 어려운데요. 그 우리 몸 안에는요, 그 DNA들이 있지 않습니까? 염색체 DNA가 22가지가 있고 성염색체가 있고 이렇게 해서 23가지가 있어서 염색체 46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46개 염색체를 다 합치면 유전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기에 제목에 보면 휴먼 지놈이라고 돼 있죠. 인간 유전체.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전체를 어떤 부분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그걸 분석하는 연구 프로젝트가 미국을 중심으로 유로 국가들 하고 또 일본도 참여하고 그 싱가포르도 참여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저기 참여하지 못했어요. 어쨌든 그 국제 글로벌 연구소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 컨소시엄을 이루어 가지고 엔코드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거의 10년 정도 지났어요. 근데 그 엔코드 프로젝트의 1차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 논문인 네이처에 발표가 됐는데 여기 우리가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우리 몸 안에요. 유전체 안에 단백질을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유전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통 생각하실 때 유전체 안에 유전자가 꽉 차 있는 걸로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전자가 바로 단백질 암호를 담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인간 유전체의 2%밖에 안 됩니다. 예. 이것도 조금 놀라서 입을 벌려야 되는 그런 정보인데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사람 유전체의 98%가 단백질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이런 현상이죠. 박테리아 있잖아요. 세균은 거의 90% 이상이 단백질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유전체가. 근데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진화가 많이 된 사람인데 98% 대부분이 단백질 정보가 없는 깡통이냐. 그래서 이것을 진화론자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80년대서부터요. 물론 70년대부터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정크 DNA라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정크라는 건 뭐냐면 이제 쓸모없다, 쓰레기 뭐 이런 말이거든요. 왜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됐냐면은 사람이 오랫동안 진화하다 보니까 아까 이기적 유전자 얘기했잖아요. 리차드 도킨스가 우리가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산다. 우리가 가진 유전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꾸 중복 서열들을 만들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오히려 더 많아지고 그런 무의미한 단백질 정보가 없는 DNA 서열들이 꽉 차게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크 DNA다.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그게 역사가 거의 30년이 넘었죠. 그래서 정크 DNA 학설이 거의 지금 분자생물학계에서 인간 유전체학 분야에서 뿌리를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엔코드 프로젝트, 그것도 한 연구팀이 한 게 아닙니다. 글로벌 32개 연구소가 442명의 그 과학자들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연구한 결과 저기 밑에 한글로 제가 써놨지 않습니까? 인간 유전체의 80% 이상이 정크가 아니더라는 거죠. 생화학적인 기능, 활성이 있더라는 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그런 그 논리에 의하면은 이건 정크일 수밖에 없어요. 단백질 정보도 없이 그냥 이상하게 무의미한 반복 서열만 막 나오거든요. 정크인 줄 알았더니 그걸 들여다보니까 정크가 아니라 다 의미가 있더라. 기능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 단백질 정보를 조절해주는 기능이었어요, 다들. 그래서 저 논문 제목을 보세요. 맨 첫 줄 보면 Integrated Encyclopedia라고 했잖아요. Encyclopedia라는 말은 백과사전이라는 말이잖아요. 인간 유전체는 분석해 보니까 백과사전 같았다는 겁니다.
백과사전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거기 뭐 정보들이 쓰레기 정보들이 들어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쓸모 있는 정보들이 미리 다 정해진 정보들이 쭉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백과사전과 같이 돼 있더라고 하는 그런 과학자들의 저건 창조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문이 아니라니까요. 442명의 뭐 과학자들 중에 대다수가 진화론자일 겁니다. 하지만 연구한 결과 나오면 기능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인간의 유전체는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우연히 진화하다 보니까 막 쓸모없는 그 서열들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맨 처음서부터 그 기능이 정해진 서열들이 이미 그 정확한 위치에 다 박혀 있다는 거죠. 백과사전처럼 몇 페이지에 가면은 알파벳 A, B, C, D 순서에 D 순서에 무슨 정보가 있는 그런 것들이 백과사전처럼 이미 다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결론이 나오고 나니까 그걸 주장한 진화론 학자들은 굉장히 좀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2012년에 저 1차 보고서가 나오니까 저 아래 논문 보면 PNAS라고 아주 유명한 저널입니다. 저 저널에 아까 좀 전에 소개드린 둘리틀 박사님, 저분이 총대를 매서 엔코드 프로젝트에 쉽게 말해서 맞짱을 뜬 거죠. 저분도 참 용감해요. 엔코드 프로젝트 하면 전 글로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컨소시엄에서 결과 발표한 건데 그것에 대한 저 크리틱 of 엔코드라고 했지 않습니까? 엔코드 프로젝트를 비판하는 논문을 또 실은 겁니다. 니네가 돈을 수십억 달러를 써가지고 그런 결론, 너무 과장해서 그렇게 발표하다니 그래서 되겠냐.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거기 가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엔코드 프로젝트, 팀과 정말 그 정크 DNA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진화론자들이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런 형상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논문도 역시 뭐 current biology and evolution이라, 지놈 바이올로지 앤 에볼루션이죠. 아주 저것도 이제 좋은 저널입니다만은 저기에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거기 이제 진화론 학자들이 또 그 반박을 해요. 엔코드 프로젝트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저기 보면은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가운데 줄, 빨간 줄 친 가운데 줄 보면 evolution free gospel이라는 말이 나와요. evolution free gospel. 그건 뭐냐면 진화와는 무관한 복음과 같은 것이다. 아니, 웬 과학 논문에 가스펠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저런 단어가 나올 만해요. 왜냐하면 저걸 읽어보면 지금 우리 인간 유전체가 진화와는 무관하게 이미 다 정해진 정보로 기능이 다 짜여져 있다라고 주장한 엔코드 프로젝트의 결과는 정말 진화와는 무관한 에볼루션 프리의 어떤 복음과 같은 그 성경을 믿는 창조론자를 기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 하면서 막 비판을 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아주 참 좀 이상하게 이 크리스찬들한테 불똥이 튄 거예요 지금. 엔코드 프로젝트 결과가 그걸 주장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복음 전하려고 그게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화와는 무관하다는 것은 결국은 창조됐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유도하는 것인데 그것은 크리스찬들을 기쁘게 하는 결과가 아니냐는 그런 이 진화론 학자들의 어떤 그 항의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인간 유전체, 우리 자신을 볼 때 정말 저도 이제 정크 DNA 이론을 공부하고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별로였거든요. 우리 안에 쓰레기 정보들로 꽉 차 있다는 얘기를 가르쳐야 되는 것인데 그 논리를 진화론적 이론을 우리 한동대학에서는 뭐 진화론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사실은 제가 학생들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이 한 180개 되는데 한동대학이 진화론에 대해서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비전을 나누거든요. 한동대학이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해서 진화론은 무신론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진화론 같은 쓰잘데없는 이론을 우리 배워서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진화론 뭐 교과서 쭉 보다가 진화론 챕터 나오면 그냥 쑥 지나가 버리고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진화론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는 대학이 돼야 된다. 그런 비전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내 믿음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중요하지 않아. 그러고 넘어가는 거, 이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서울대학이나 포스텍이나 진화론에서 진지하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교수님이나 학생이나 다 진화론을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당연시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진화론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동대학은 질문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학생들하고 비전을 나누고, 그 질문을 한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그 진화론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질문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만약에 친구랑 얘기하다가 야,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는데 이게 말이 되냐? 난 교회 다니는데 난 그런 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진화론에서는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원숭이와 사람의 공통조상으로부터 사람이 나왔고 원숭이가 나왔다라고 얘기하지,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진화 이론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은 일단은 진화론을 반박할 때 좀 우기기식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창조가 맞는 거지 다른 질문 필요 없어. 믿으면 돼. 근데 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은 그런 말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관심 없고요. 그런 말을 하면 꼴통이라는 손가락질만 놓을 뿐이에요. 철저하게 세상을 향해서 논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그거는 누가 할 수 있냐면은 나이 들면 못해요. 젊은 여러분이 소망이라니까. 예, 우리는 언젠간 갈 거예요. 가는데 여러분 남아있잖아.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진화론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을 하고 그거의 문제점을 지적할 사람은 누구냐? 바로 젊은 청소년, 청년층에서 해야 되는 거죠. 장로님들은 이제는 뭐 거의 은혜롭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실 때고요. 여러분은 투쟁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대학이 하나님의 대학이지만 그 서울대학이나 포스텍보다 더 진화론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진화론의 표현들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진화와 대진화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표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분석을 공부를 미리 하지 않고서는 그냥 논쟁이 있을 때마다 어버버버 하고 그냥 마무리를 그냥 성경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우기기식으로 끝내버리고 마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얘기가 좀 뒤로 삼천포로 빠졌는데 어쨌든 저런 그 진화론 내에서 진화론이 진화론에게 질문을 하는 그런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화론을 분석하다 보면은 알게 된다는 거죠. 저렇게 진화론 학자들이 막 공격을 하니까 이분이 이제 그 이반 어윈 이름을 갑자기 이완 버니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엔코드 프로젝트의 리더 중 한 분이에요. 이분을 인터뷰한 내용을 영국의 그 가디언지라고 그 아주 유명한 그 잡지죠. 그 가디언지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제목을 보시면은 과학자들이 정크 DNA가 알고 봤더니 생명체에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런 주장을 한 것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그 가디언지에서 그 엔코드 프로젝트에 좀 변명할 기회를 준 거죠. 자꾸 공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걸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442명의 과학자들이 사이언스, 네이처, 셀 여러분도 다 하시잖아요. 그런 유명한 저널에 30편 이상 논문으로 이미 보고된 내용을 1차 보고서로 낸 거다. 이거는 과학계에서 이미 다 검증이 되고 논문 발표된 내용인데 그것을 우리가 데이터 가지고 마케팅을 한다느니 이런 비판들을 하거든요. 연구비 많이 쓴 거에 대해서 변명을 한다든지 이런 변명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분이 인터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 유전체는 첨단 과학으로 분석해 본 결과 쓰레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미 기능들이 다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을 그대로 하나님이 그분의 성품을 그대로 담아서 그 기능을 우리 몸에 불어넣어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결론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연구해서 보고한 결과지만은 너무나 성경하고 잘 어우러지는 타당성이 높은 그런 연구 결과고 우리가 또 계속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이 바로 인간인데 우리가 자꾸 이제 진화론적인 그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진화론적인 설명이 나오면 자꾸 공감을 하게 만드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침팬지. 침팬지를 딱 보면은 그냥 진화된 게 맞는 것 같아. 하는 행동도 그렇고 나랑 너무 비슷해.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구분해야 될 건 뭐냐면은 진화론은 뭘 보냐 하면요. 비슷한 것을 찾는 이론입니다. 그러면 창조론은 뭘 찾는 거냐? 다른 점을 찾는 이론입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그 논쟁은 뭐냐면은 우리가 비슷한 걸 볼 거냐? 차별성을 볼 거냐? 그거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침팬지를 한번 들여다보죠. 겉모습으로는 너무나 우리랑 비슷하죠. 비슷한데 정말 이 친구가 우리하고 같은 조상에서 나온 사춘지간인지 그걸 들여다본다면 저기 모유와 당나귀젖 이 얘기를 썼는데 사람의 모유하고 제일 성분이 비슷한 모유, 밀크, 포유동물의 젖 침팬지 젖이었으면 참 좋겠죠. 그러면 진화론하고 딱 맞죠. 이 밀크 안에는 엄청난 단백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단백질이라는 게 뭐예요? 유전체에서 나온 결과물이잖아요. 그럼 유전체가 비슷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람하고 침팬지가 가장 비슷하니까 침팬지 밀크가 사람 모유하고 제일 성분이 비슷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과학자들의 비교 연구 결과는 인간의 모유와 당나귀 젖이 가장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당나귀가 우리가 하고 같은 조상에서 나온 우리 사촌지간이냐는 거죠.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슐린 볼까요? 사람 인슐린하고 완전히 똑같은 게 누구 인슐린이냐? 돼지 인슐린입니다. 침팬지 인슐린이 아니에요. 고릴라, 오랑우탕, 침팬지 비교하면 고릴라께 더 가깝습니다. 침팬지께 아니고. 왜 돼지하고 제일 가까운가? 왜 돼지하고 퍼펙트하게 인슐린이라는 것이 호르몬인데 단백질이거든요. 아미노산 151개짜리 단백질이에요. 그럼 DNA가 그렇게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그 정보가 비슷하다면 돼지하고 우리가 같은 조상에서 온 거냐? 이건 너무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죠. 진화론적으로. 또 폐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50대 넘어가면은 호르몬 분비가 변화가 생겨서 더 이상 배란이 안 되고 임신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진화론적으로 폐경은 사형 선고입니다. 폐경 오신 어르신들께는 죄송합니다만은 진화론적으로는 아무 쓸모없는 분들이셔요. 아주 매정하죠. 참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적자 생존 개념에서 이 여자 동물에서는 암컷이 기능은 뭐냐면은 새끼를 낳아서 개체수를 늘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그 돌연변이 일어난 것이 어떤 새로운 창시자가 되고 그 창시자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종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능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새끼를 못 낳으니까. 폐경이라는 현상은 진화론적으로는 굉장히 그 반진화론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포유동물을 다 뒤져봤어요. 침팬지 폐경 없습니다. 고릴라 없어요. 사람만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 뒤져봤더니 범고래하고 들쇠고래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 폐경이라는 현상이 왜 있는가? 이거는 진화론의 200년 넘는 숙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할머니 가설, 뭐 이런 이상한 가설들이 나와 있거든요. 할머니가 되면은 자기가 아기 낳다가 자기도 위험하고 아기도 위험하니까 며느리한테 새끼 낳을 수 있는 아니면 딸이나 며느리한테 기회를 넘겨주고 자기는 어린 생명을 키우는 능력으로 진화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아니 갑자기 그 배란이 안 되고 호르몬 내분비계가 변화되고 이런 질문인데 거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양보하고 뭐 교육하는 능력으로 진화하고 갑자기 교육, 인문사회과학적인 그런 답을 내고 있잖아요. 생물학적인 질문이 나왔는데. 이건 진화론이 그만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왜 이렇게 제일 진화가 많이 됐다는 인간에서만 폐경이 나타나는 것이냐. 그러면 왜 고래한테는 왜 있는 거냐. 그럼 폐경을 기준으로 하면은 사람하고 고래가 바로 같은 조상에서 나온 거냐. 이런 숱한 질문들 앞에 진화론적인 해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여성의 생식기 내부에 천여막이라는 구조물이 있잖아요. 천여막의 구조물이 흔적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왜 있는지 잘 몰라요. 지금 기능이 없으니까. 근데 옛날 진화하기 전에 그건 기능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게 흔적기관이잖아요. 그럼 침팬지도 천여막이 있어야 되겠죠. 침팬지 암컷을 해부를 해보지만 천여막은 없거든요. 그럼 어디서 있느냐? 두더지한테만 있습니다. 그럼 흔적기관은 정말 말 그대로 진화의 증거인데 천여막이라고 하는 그 흔적기관의 기준으로 본다면 바로 두더지만 갖고 있고 인간만 갖고 있다면은 두더지하고 인간이 바로 진화에 바로 가장 가까운 친척이냐. 이런 예들이 저기 제가 점점점으로 해놨잖아요. 저런 침팬지와 우리를 사촌지간으로 볼 수 없게 만드는 너무나 많은 해부학적인, 생리학적인, 생화학적인 그런 특징들이 막 널려서 나오는 거죠. 그냥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다 뿐이지 그 속을 파헤쳐서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같은 조상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은 진화론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 유사성에 주목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유전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조상에서 나왔다. 그래서 오살로피테쿠스 저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유인원이라고 하잖아요. 유인원. 사람 종류의 원숭이다. 그러니까 사람과 원숭이의 조상이 있었는데 그 조상으로부터 점점 변화해가지고 한 가지는 사람으로 왔고 한 가지는 침팬지로 갔고 또 다른 가지는 고릴라로 가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으로 진화해가는 과정이 저 그림 아니에요? 오살로피테쿠스. 그 다음에 호모 에렉투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뭐 이렇게 쭉 순서대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네이처 논문을 보면은 저 진화론적인 설명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또 진화론 학자들의 또 질문이 또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런 순서를 보는 건 뭡니까? 뼈의 모양을 보는 거잖아요. 두개골의 용적, 머리가 좀 크면은 사람에 가깝고 머리가 작으면은 두개골 용적이 작으면은 조상에, 원숭이 조상에 가깝고 이빨이 포물선형이면은 사람에 가깝고 U자형이면은 원숭이에 가깝고 이런 형태를 가지고 뼈의 형태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봐왔는데 1980년대서부터 미토콘드리아 DNA라고 하는 DNA를 추출하는 기술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 DNA를 분석해 보니까 그 형태를 보고 만들었던 이런 순서들이 안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뼈를 볼 거냐 아니면 몰레큘 분자를 볼 거냐 아니면 둘 다 봐도 되느냐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논문으로 발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네안데르탈과 이 호모사피엔스와를 이렇게 화석을 같이 보여주면서 그림 제목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Family feud. feud라는 말은 분쟁, 싸움 났다는 얘기거든요. 집안 싸움 났다. Family feud. 누구는 네안데르탈린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우리 조상 아니다. 저거 멸종당한 유인원 원숭이 종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렇게 싸움이 났다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결론이 왜 나왔냐면은 저 아래에 가운데 있는 게 네안데르탈린인데 지금 네안데르탈린이 저 흐름에서 빠져야 되게 생겼거든요. 왜냐하면 인류의 기원에서 중요한 것만 지금 넣어놓은 겁니다. 저것은. 저 중에 하나만 빠져도 전체 나무가 흔들려요. 그 중에 네안데르탈린이 지금 논쟁거리인데 1997년에요. 셀지에 셀이라고 하는 논문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간 화석으로부터 그 두개골에서부터 이제
미토콘드리아 DNA라고 하는 분자를 추출해내서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이 됐어요. 그걸로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저 밑에 노란색이 결론입니다. 네안데르탈린의 미토콘드리아는 현대 인류에게 전혀 전달이 안 되고 네안데르탈린이라는 그 존재는 59만 년 전쯤에 다 멸종당한 익스팅트, 그죠? 어떤 그 유인원 종류다 내지는 원숭이 종류다 이런 결론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그림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인류의 조상과는 무관하다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이처 논문에서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분자생물학자들은 우리 조상이 아니라고 그러고 화석학자들은 우리 조상이라고 그러고 이런 혼란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라는 저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좀 원숭이 같이 생긴 그 유인원이 오른쪽에 있는 약간 현대인하고 비슷한 그 유인원보다 한 50만 년 전 조상이라는 거죠. 조상인데 50만 년의 갭이 있다는 건 뭐예요? 서로 만날 일이 없잖아요. 만날 수가 없어요. 50만 년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하루는 사냥을 나갔다가 서로 마주친 거죠. 마주쳐서 서로 째려보면서 넌 누구냐 뭐 이러고 있는 것을 이제 저게 논문집인데 이걸 좀 만화로 재미있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표지 모델로 나왔어요. 그 논문이 대표 논문이니까. 그래서 제목이 We were not alone. 응? 우리가 혼자가 아니었나 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보면은 한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함께 살았나 보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저 밑에 있는 유인원들의 순서를 쭉 보면은 맨 왼쪽에 파란트로푸스부터 맨 오른쪽에 그 호모 이게스터까지, 호모 루돌펜시스, 호모 이게스터까지 가는데 150만 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저 150만 년의 갭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같은 시대에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이게 분자생물학적인 연구 결과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뼈의 두개골의 모양을 보고 했을 때는 저게 조상과 자손의 관계로 150만 년 동안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저 논문의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인류의 진화 개통수거든요. 저 개통수에 보면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서부터 가르히, 루돌펜시스,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루돌펜시스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걸 우리 학교에서 배우거든요. 근데 저 논문의 결론이 뭡니까? 물음표입니다. 저 그림 중간중간에 보면 물음표들 다 있죠? 저 물음표가 결론이에요. 과연 그 앞조상이 그 뒷자손의 조상이 맞느냐라고 하는 이 의문이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해 보면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류의 기원조차도 우리가 원숭이와 공통조상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진화론 내에서 진화론 학자에 의해서 그 반박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인간 유전체라든지 두개골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냥 쉽게 생각해도 침팬지와 원숭이와 우리와는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숭이 중에 굉장히 양심적이고 말이죠. 또 우리는 전철간에 누가 떨어져서 전철이 막 들어오는데 죽을 것 같으면 뛰어들어가서 건져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요? 인간은 왜 이렇게 희생적인 거죠? 왜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정말 화살을 맞으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그런 게 인간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은 또 자살도 해요. 난 누구냐? 나는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으면 난 스스로 죽을래. 이렇게 자살할 수 있는 존재가 또 사람이거든요. 정말 진화론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이런 현상들은. 왜 그러냐면 사람만이 갖고 있는 이 영혼이 그런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고 이 정말 말 그대로 어떤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거든요. 하지만은 침팬지는 철저하게 동물적이죠. 제인 구달 같은 침팬지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제인 구달은 침팬지도 음악을 즐긴다, 도구를 사용한다, 여러 가지 인간하고 비슷한 점을 자꾸 얘기해서 진화론을 얘기하려고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침팬지는 음악을 즐기는 게 아니다.
음파에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동물적인 침팬지와 우리 인간과를 어떤 연결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이 진화론적인 이론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정리되어야 될 생각은 뭐냐면은, 저는 건물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내에 나가면 건물이 많잖아요. 건물이 많은데 건물들이 다 기본적으로 시멘트와 골조와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돼 있죠. 마치 모든 생물체가 세포로 다 돼 있는 것처럼요. 근데 건물들도 보면 어떤 건물들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학교 건물. 학교 건물은 교실이 있어야 되고 운동장이 있어야 되고 식당이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비슷한 기능과 아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근데 시골에 가보니까 학교는 학교인데 완전 후져. 그냥 교실하고 교무실 이거밖에 없어. 식당하고 화장실하고. 근데 대구 시내에 좀 잘 사는 동네 갔더니 영재 학교가 있어. 거기는 컴퓨터실도 있고 무슨 시설이 그렇게 많은지 아주 팬시해요. 시골 학교하고 그 영재 학교하고 부자 학교하고 뭔가 비슷하지만은 상당히 다르잖아요. 마치 이런 거죠. 하지만은 시골 학교가 진화해서 영재 학교가 됐습니까? 아니죠. 시골 학교는 시골의 그런 형편에 맞게 그 땅 모양에 맞게 건물을 지었고 거기 사람 수에 맞게 학교를 지었겠죠. 하지만은 영재 학교들은 거기 요구가 있으니까 그런 기능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컴퓨터도 갖다 놓고 많은 좀 복잡해진 거 아닙니까? 시골 학교가 진화해서 도시 학교가 된 게 아니에요. 둘 다 인간이 설계한 설계 작품들이죠.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숱한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생물체와 같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하고 기능과 모양이 비슷한 심팬지와 같은 우리가 진화론에서 영장류라고 부르는 그런 생물체하고 같이 우리가 살고 있죠. 하지만 걔네가 진화해서 우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분명하게 나누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 진화론의 어떤 그 유사성 그 이데올로기, 어떻게 보면 진화론의 이데올로기입니다. 비슷한 것만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연결을 해보는 거죠. 진화론의 모든 이론을 보십시오. 유사성입니다. 그걸 진화론에서 호몰로지라고 불러요. 좀 쉬운 단어로 similarity. 얼마나 비슷하느냐. 그래서 이건 70% 비슷하고 이건 60% 비슷하면은 70% 비슷한 거니 직접 조상에서 나왔고 60%는 그 다음 단계의 조상에서 나온 거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거든요. 철저한 그 유사성 논리 거기에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 발생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기 위한 하나의 추론적인 방식밖에 안 되는 거죠. 이제 제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세 분의 과학자를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분은 누구냐면 저분이 프란시스 콜린스라고 생명과학 공부하신 분들 다 아는 분입니다. 미국 NIH의 원장님이죠. 이분이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를 2001년도에 1차적으로 이제 물리적 지도를 만드는 걸 성공하셨다고 그래서 엄청난 공로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저분을 NIH, 미국 국립보건원, 그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생명공학 연구소일 겁니다. 그 연구소의 원장님이죠. 국립보건원. 우리나라도 있습니다만은 국립보건원이. 하여튼 미국 국립보건원. 근데 저분이 뭐가 문제냐면은 이 시대에 가장 뛰어난 분자생물학자 맞습니다만은 저분이 유신 진화론자예요. 저분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신의 언어라고요. 저분이 만든 단체가 또 바이오 로고스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바이오는 이제 생물학이고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걸 교묘하게 이제 붙여놓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은 뭐냐면은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는 진화도 믿는다. 진화는 과학적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주장들을 보면 이렇죠. 하나님께서 원시 지구를 만들었어요. 근데 손을 뗐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시 지구 안에서 자기가 알아서 진화가 일어나서 지금과 같은 다양한 인간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를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죠. 진화라는 방법을 허용하셔서
많은 생물체가 나오고 인간이 나오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막 믿고 싶어. 학교에서 진화론 때문에 고민했는데 그것도 믿을 수 있고 교회 와서도 부담도 없고 참 믿어질 것 같지만은 심각한 이단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은 수많은 호모 에렉투스를 위해서 호모 사피엔스로 막 진화한 그 존재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한 사람의 범죄에 의해서 그것을 한 사람의 죽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이런 모든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호모 에렉투스로부터 나온 호모 사피엔스를 구원하러 온 예수님이 왜 유인원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그런 거는 성경에 어디에도 낌새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타협적인, 과학의 이름으로 어떤 그 무신론을 주장하는 진화론도 받아들이면서 유신론을 접목시키다 보니까 이런 정말 또 유신진화론이 많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기록들은 상징적인 의미다. 어떤 이 비유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또는 문학작품적인 표현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전 지구적인 홍수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때 남자와 여자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이제 물의 넘침으로 다 사망해서 세상이 멸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조차도 다 부정하는 거죠. 이 노아의 홍수만 부정해서 끝나는 거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노아의 홍수에 대한 고백, 심지어는 예수님의 고백까지도 거짓말로 만들어버리는 정말 아주 심각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신의 언어 꼭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책을 읽을 때 반드시 그런 어떤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지 그 논리에 그냥 슬슬슬슬 넘어가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지 뭐가 문제인지를 또 아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분은 당연하죠. 완전 무신론자.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리차드 도킨스입니다. 이분은 동물학자, 아주 유명한 생물학자시면서 강력한 반창조론자 또는 반교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 한마디 한마디가 열받게 만드는 이야기.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하는 이야기들. 이분이 한 얘기 보십시오. 여기 포스터에 있는 거. The God of the Old Testament is arguably the most unpleasant character in all fiction. Old Testament,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맨 밑에 줄에 in all fiction. 일단 구약 성경이 픽션이라는 거예요. 만들어진 이야기지 실제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게 전제해놓고 모든 그 픽션에 나오는 the most unpleasant character다. 가장 불쾌한 등장인물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대놓고 모욕하는 그런 양반입니다. 근데 또 유명해요. 그러면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분이 또 무슨 말도 했냐면은 There is probably no God.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테니까 enjoy your life. 거기 얽매이지 말고 인생을 즐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국 시내에 다니는 시내버스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시내버스에 sleep in on Sundays라고 광고를 하는 시대입니다. 주일날은 푹 자라. 이런 얘기거든요. 저걸 주장하는 그 시민단체가 맨 위에 Freedom from Religious Foundation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FFRF라고 하는 단체인데 아주 미국의 종교단체라는 게 뭐겠어요? 개신교 아닙니까? 개신교로부터의 자유, 그걸 외치는 시민단체들이 그 대학으로 만들어진 그 도시에 시내버스에 저렇게 포스터를 만들어서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쓸데없이 교회 다니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에 그걸 앞장서신 분이 리차드 도킨스죠. 자, 세 번째 분은 누구냐? 야마나카 시니야 선생입니다. 이 교수님은 일본 교토대학 의과대학의 교수님인데 2012년에 노벨상 받으셨어요. 노벨 생리의학상 받으셨죠. iPS라고 해서 유도만능 줄기세포라고 아주 유명한, 윤리적으로도 문제없고 아주 좋은 그 줄기세포를 개발하셨어요. 그래서
저분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분이 표지 모델로 들어간 책이 하나 있더라고. 그 책이 제목을 보니까 대발견의 사고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 책 내용을 보면은 그 옆에 또 할아버지 한 분 계시죠. 이분이 누구냐면 마스카와 토시히데라는 분인데, 저분은 나고야 대학 교수님인데 물리학 노벨상 수상자예요. 그래서 일본의 생리학상 수상자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서로 대화를 나눈 내용을 책으로 만든 거더라고요. 근데 저거를 보는데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저도 일본에서 한 1년 공부했었기 때문에 일본어 읽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직접 생생하게 일본어로 좀 말씀드리면, 저 빨간색인데 야마나카 센세이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물학을 야떼이루도 연구하고 있다 보면 뭐 이런 얘기죠. 세부치카고 야떼이루도 소레코소 고래와 가미사마니시카 데키나이토 오모요나 고토가 탁상 아리마스카라. 무슨 말이냐면, 생물학을 연구하고 있으면 이거야말로 가미사마 신이죠. 이 야마나카 선생은요 무신론자예요. 스스로 그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나는 신은 믿지 않지만 생물학을 연구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은, 이런 세포, 이런 인체의 시스템, 이런 것은 가미사마, 일본 사람들한테는 다 신입니다. 일본의 가미사마는 800만 개나 있으니까요. 어쨌든 신이 아니고서는 이거는 데키나이, 신이 아니고서는 이런 시스템은 나올 수 없겠다라고 오모요나 고토가 닥상하리마스, 그렇게 생각되는 게 너무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말을 해요. 무신론자라고 하면서 내 전공인 세포를 연구하고 있다 보니까 이건 신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런 시스템이 그냥 우연히 나올 수는 없겠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해요. 저기 빨간색 부분인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일본 사람들은 인간이 전부 원숭이 조상으로부터 진화돼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 맨 뒤에 쇼메와 사레떼이나이, 증명돼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신론자인데 진화가 증명된 것이 아니라고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의 용기도 제가 아주 제가 이분을 좋아하게끔 만들어요. 나는 무신론자인데 세포를 보니까 신은 살아계신 것 같다. 신이 있어야 이런 것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제가 세 분을 소개드렸잖아요. 첫 번째 분은 프란시스 콜린스. 나는 크리스찬인데 진화도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고, 두 번째 리차드 도킨스. 누굽니까? 하나님은 허구야. 만들어진 신이야. 이분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사람의 생각 속에서 만든 거지 신은 존재하는 게 아니야. 교회 나갈 필요 없어. 신은 가짜야. 무신론, 완전 무신론. 세 번째 누구죠? 야마나카 신야 센세. 나는 신은 믿지 않지만 내가 연구하는 분야에서 세포를 들여다봤을 때 신은 존재하는 것 같다. 신이 없어서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 세 분의 공통점은 뭘까요? 유명하다.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라고, 또 생물학 하신 분들이고,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세 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의견은 완전히 다 다릅니다. 그렇죠? 진화를 허락한 하나님, 가짜라고 불릴 수 있는 하나님, 뭔가 살아있을 것 같은 하나님, 이 신에 대한 설명은 이 세 분이 다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끔 보면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면 모든 게 맞아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노벨상 수상자가 와서 여기서 1 플러스 1은 3이다라고 얘기하면 막 믿고 싶어. 왜? 노벨상 받으셨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이렇게 휩쓸려가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뭐 다른 거는 휩쓸려 가셔도 됩니다. 그분의 전문성 인정해야죠. 하지만 그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것은, 그거는 그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될 수는 없어요. 저 세 분 중에 누구한테 물어보면 정답이 나올까요? 모르죠. 저분들도 모르는데 뭐 다 다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질문은 우리 스스로가 찾는 겁니다. 그 질문은 유명하고 업적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정답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이 있거든요. 내가 너를 지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우리에게 정답이라고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말씀은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지 세상의 유명한 사람, 세상에 정말 엄청난 세계관적 흐름, 철학, 여기서 답을 찾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방황하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요.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자, 우리의 생김새를 보면 저 나비를 보더라도 완전 대칭으로 생겼잖아요. 저도 완전 대칭 아닙니까? 근데 이 대칭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모든 동물체 보면 다 대칭이거든요, 저렇게. 말미잘 360도 대칭. 저 가재 양쪽 대칭. 우리도 파리, 모기 다 대칭으로 생겼어요. 근데 대칭이 우연히 어쩌다 보면 나오는 구조인가요? 우연히 하다 보면 대칭이 됩니까? 아니죠. 제가 만약에 저 눈이랑 이빨 다 뜯어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훅 뿌리면은 양쪽에 이렇게 다다다다다 이렇게 가운데 양쪽 같은 위치에 같은 구조물이 그렇게 배치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건 거의 제로죠. 하지만 그걸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진화론적인 개념이죠. 만약에 제가 진화론적으로 제 자신을 설명한다면 이렇게 대칭으로 생겨서는 안 됩니다. 우연히 목적 없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막 허물어지고 막 삐죽삐죽 마치 돌멩이 같이 생겨야 제가 진화론적으로 설명되는 존재일 거예요. 그런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은 아주 규칙적으로 대칭으로 생겼거든요.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설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대칭이라는 구조는 누군가가 가운데 선을 그려놓고 양쪽 같은 위치에 같은 기하학적 구조를 배치해야지 대칭이 나오는 겁니다. 디자인된 구조라는 거죠. 설계된 구조.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 이 동물, 파리, 모기, 바퀴벌레 한 마리만 보더라도 이것은 설계자의 존재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저런 어떤 프랙탈 구조라든지 큰 구조에서 작은 구조가 모여서 큰 구조가 된 걸 프랙탈 구조라고 합니다. 우리 브로콜리라든지 저런 과일에서도 나타나고 허팝과리에서도 나타나고요. 이런 규칙성이 있거든요. 또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규칙성에 의해서 이 조개 껍데기가 소라 껍데기가 반지름이 점점 커진다든지 장미꽃이 그렇게 반지름이 점점 커진다든지 해바라기 꽃에 해바라기 꽃이 그 밖에 있는 씨앗의 그 반지름이 그런 규칙성을 가지고 커진다든지 많은 자연계의 구조가 이런 규칙적인 모양을 하고 있다.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인체 비례도를 저렇게 그렸을 때 그냥 홀랑 벗겨놓고 말이죠. 민망하라고 그린 그림이 아니잖아요. 저거에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황금 비례로 돼 있다는 겁니다. 우연히 막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멀리 뻗는 각 지점은 원을 지나고요. 그 원의 중심은 배꼽에 온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배꼽까지 1.618대 1이라고 하는 비율로 황금 비율로 돼 있다. 이 황금 비율이라는 것이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규칙성에서 나오는데 그 피보나치 수열에 있는 숫자로 우리 DNA도 그 한 그룹의 높이와 너비가 피보나치 수열의 숫자로 됐다든지 이런 많은 우리 손마디의 비율이 1.618대 1로 근접한다든지 이런 많은 그 규칙성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보면서도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생기고 너무 규칙적으로 너무 멋진 설계 작품인데
나는 이렇게 거울 볼 때마다 자신감이 없고 그러지 말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우리 인간의 모습, 또 이 많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서야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주제 말씀을 피게 됐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카이스트에서 했는데, 카이스트에 가서 제가 박사과정 중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주 뒤늦게. 그래서 그때 카이스트 교회에 있는 형제들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제가 벽에 부딪혔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게. 내가 크리스찬이 되기로 해서 믿는 건 좋은데 저 말씀이 쉽게 이해는 안 갔습니다, 솔직히. 왜 그러냐면은 저 첫 줄에 보면은 말씀이 계시니라 해놓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럼 같이 계셨다는 얘기를 하지 말든지, 같이 있다고 해놓고 또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제가 이 논리를 막 따지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저게 논리에 안 맞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걸 어떻게 풀었냐면은, 제 박사과정 중에 이제 물리학 박사과정 하는 형제가 빛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공부를 하면서. 근데 이 빛이라는 것이 어떻게 설명되냐면요, 빛은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파장도 재고 진폭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빛은 파동설로 설명하는데, 빛은 또 입자설로도 설명합니다. 입자입니다.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거든요. 그러니까 빛은 파동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빛은 파동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둘 다 맞습니다. 그럼 빛은 입자입니까? 아니요, 또 맞고요. 빛은 입자입니까? 예, 또 맞아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어떤 땐 맞다고 하고 어떤 땐 틀린다고 하고. 이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는 이 빛조차도 하나의 물리량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파동으로, 웨이브로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입자, 포톤이, 광자라고 하는 그 물리량으로 설명해야 되는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의 수준이라는 것이 빛조차도 하나의 물리량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게 인간의 지성의 과학의 수준이거든요. 이런 수준에 있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는데 이 두 분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자세 자체가 논리가 안 맞는 거죠. 그건 이해가 안 가야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이해 가셨다면 그분은 이단이실 수 있어요. 이해가 안 가셔야 됩니다. 그게 인간이니까요. 그 앞에 물리학과 박사과정 그 형제가 설명해주는 그 빛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눈물이 날 정도로 회개를 했던 일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거든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어디서 왔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묻고 살아가는 게 우리인 거죠. 아까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지금의 어떤 이 세대의 흐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 적이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 동성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공공장소에 가서 동성애는 잘못된 성적 지향이다, 그건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쇠고랑을 찰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학생 인권 조례안 때문에 서울의 어떤 선생님이 좀 고발당한 상황에서, 인권 조례안 수준에서 있으니까 그 정도지,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이제 목사님들도 위험하고요, 선생님들 다 위험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당장 고발 들어가고 범죄자가 될 판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이 세상의 공격, 이거에 대해서 그냥 난 속으로 생각할 때 그냥 저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귀찮다, 이러고 넘기기에는 지금 너무나 많은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답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이미 급속하게 돼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차별금지를 반대한다고 우리가 차별하자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아유 저 사람들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차별하자는 뜻이 아니고 교묘하거든요. 차별금지법안에 보면은 성별이라든지 인종 이런 장애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불가항력적이고 선천적이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보통 통념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보편적인 차별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 보편적 차별 조항 안에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을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동등한 것처럼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다 동등하다. 그렇게 인정을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달라고 지금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대답할 건 뭐냐? 사실 홍석천 같은 사람이 동성애 커밍아웃 했다고 해서 그분이 사회 활동하는데 차별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별은 우리가 반대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건 특별법으로 빼놓자는 거죠. 이 보편적 차별 조항 안에 남녀 차별, 종교 차별, 인종 차별 이런 안에 성적 지향을 넣음으로써 마치 동성애가 남자 여자가 이 자연의 섭리인 것처럼 동성애도 자연의 섭리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인정하도록 만드는 법을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친구들이 소수자 인권을 얘기하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너는 어떤 입장이냐라고 대답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난 차별금지 법안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봐. 그러면은 그 친구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럼 차별하자는 얘기냐?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할 거냐는 거죠. 그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차별금지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그런 보편적인 차별 조항에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다. 그거를 차별을 하지 않도록 특별법으로 빼놔야지 그걸 거기 집어넣자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이해들이 우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일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부분이 그런 사회적인 흐름에 대해서 정말 올바르게 정말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에 대해서 그 만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말씀도 있었습니다만은 한 구절만 또 생각나는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그 질문 앞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는 왜 교회를 다니냐? 너는 왜 하나님을 믿느냐? 너는 그냥 수구 꼴통이냐? 라고 손가락질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나는 왜 성경을 믿으며 나는 왜 창조신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방 잡아먹힙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세상이 빨리 바뀌고 있거든요. 결국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믿을 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너무 늙어가지고. 그래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우리의 현실을 함께 나누면서, 조금 답답한 결론입니다만은 그런 현실을 나누면서 제가 오늘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우리 창조 신앙에 대해서 정말 우리를 지성적으로 압박해오고 있는 이 진화론적인 그 파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정말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로 입증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건지 오늘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정말 진화는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고 그냥 무신론적인 어떤 세계관에 근거한 하나의 추론이요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정말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전혀 변치 않고 우리 곁을 늘 지켜오시고 우리의 갈 길을 늘 가리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늘 삼고 정말 꿋꿋하게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구 영안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지역사회와 정말 이 한국이 정말 주님의 복음으로 창조신앙으로 정말 그 지경이 넓어지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